화폐의 역사 제7회 로마 화폐사 3편 은의 전성기 이후 금화의 출현 그리고 오래 버틴 제국.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로마의 화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형성을 뒷받침했는지에 대한 기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때까지는 청동괴, 청동판, 청동주화와 같은 청동화폐를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포에니 전쟁을 거치며 지중해 세계의 패권국으로 나서면서 은화데나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제국적 화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은화는 군단병의 봉급으로 지급되고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뒤 다시 세금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즉 로마의 은화는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라 군사, 행정, 조세, 시장을 하나로 묶는 제국의 순환회로였습니다. 오늘 로마 화폐사 3편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로마는 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로마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오래 버티던 제국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며 서로마의 종말 서기 476년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의 시작. 은화회로를 국가 운영 방식으로 확립하다. 기원전 27년 케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오랜 내전의 마지막 승자로 남습니다. 케사르 암살 이후 이어진 혼란 속에서 로마는 한동안 삼두정치라는 과도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마침내 모든 경쟁자를 제압합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곧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 순간 공화정은 형식만 남긴 채 막을 내리고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 로마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치체제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은화데나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제국적 확장은 공화정의 토대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었고 군대는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봉급을 받는 전문 집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은화로 지급되는 봉급과 전리품은 병사들의 충성을 국가가 아니라 장군 개인에게 묶어두었습니다. 공화정의 제도는 이 은화 순환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은화에 의해 건설된 제국은 공화정을 떠받치기보다는 오히려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과제는 이미 형성된 은화 제국을 다시 운영 가능한 국가로 공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은화데나리우스를 개인의 전리품이나 파벌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표준 장치로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단은 상비군에 가까운 형태로 재조직됩니다. 봉급과 보너스, 퇴역 보상이 제도화됩니다. 속주행정과 조세체계도 보다 규칙적으로 정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은화가 아니라 제국이 스스로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회계 언어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는 완전히 화폐화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현물 조세와 현물 조달, 부역과 징발이 제국 운영의 바닥을 이룹니다. 은화는 그 바탕 위에서 군사와 행정을 움직이는 윤활유였습니다. 화폐와 현물의 혼합 구조, 바로 이것이 로마를 오래 버티게 한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2. 금화 아우레우스, 은화를 대체하지 않고 상층화하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금화 아우레우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화는 은화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은데나리우스는 여전히 군단 급료와 일상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금화는 그 위에 얹힌 상층의 화폐였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한 번의 거래로 큰 금액을 이동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군단 전체에 지급되는 대규모 보너스, 고위 관료와 장군의 급여, 대형 군수 계약, 외교적 보상금 등 은화만으로는 점점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금은 가볍고 가치 밀도가 높으며 운반과 보관이 쉽습니다. 그래서 금화는 제국의 핵심부, 제국의 상층 결제 언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금화는 훗날 위기의 시대에 로마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축이 됩니다. 3. 은화 질서의 전성기, 오현제 시대. 이제 서기 1세기 말에서 2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흔히 오현제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선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국을 이끌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왕조 교체의 경랑이 아니라 제국 운영의 기술이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인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늘날까지 명상록으로 기억되는 황제입니다. 전쟁과 통치의 한가운데서 자기 성찰을 기록했던 황제의 모습은 이 시기의 안정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제도적 균형의 산물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는 전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제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한 시기입니다. 그 안정의 중심에는 은하데나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군단은 표준화된 봉급을 받습니다. 그 봉급은 주둔지 주변의 상인과 장인, 운송업자와 조달업자에게 지출됩니다. 속주는 그 은하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과 교역을 늘립니다. 그리고 조세는 점점 더 은하 단위로 회수됩니다. 국가 지출에서 시작된 은하는 시장을 거쳐 조세로 돌아옵니다. 이 은하 순환 회로가 제국 전체 규모로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이 안정의 진짜 비결은 화폐 그 자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완전히 화폐화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곡물 조달, 군수 물자, 말과 장비, 운송과 숙박은 여전히 현물로 움직였습니다. 화폐가 흔들리면 현물 동원을 강화하고 현물 부담이 커지면 화폐 지출로 완충합니다. 이 화폐와 현물의 이중 구조, 이 유연성이 로마를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에도 전환점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상록의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로마는 더 이상 철학으로 유지되는 제국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제국은 설득이 아니라 보상으로, 합의가 아니라 봉급으로, 통치가 아니라 충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이 지점에서 철학의 시대에서 군사정치의 시대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갑니다. 4. 확장의 한계, 은의 제약과 재정 압박. 제국의 안정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계속 확장하거나 확장에 준하는 외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로마는 본토에 풍부한 은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데나리우스 질서는 전리품과 조공, 속주의 광산 수입과 조세, 즉 외부에서 유입되는 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2세기 후반에 이르러 로마의 국경은 사실상 고정됩니다. 정복이 멈추자 전리품의 보너스는 줄어듭니다. 반면 국경 방어 비용은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격선이었던 전선은 끝없이 유지해야 하는 방어선으로 바뀝니다. 수입은 둔화되는데 지출은 줄일 수 없습니다. 특히 군대는 제국의 뼈대이자 가장 큰 재정 부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의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에 로마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 세베루스 왕조, 군대 중심 정치와 품위절하. 이 조건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집단은 군대였습니다. 서기 193년, 내전의 혼란 속에서 세베루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세베루스는 군단의 지지에 힘입어 황제가 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제 권력의 중심이 원로원에서 군대로 이동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제는 법과 전통보다 군단의 충성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봉급으로 관리됩니다. 봉급을 올려야 하고 보너스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입니다. 정복에서 오는 추가 수입은 줄어들었고 국경 방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가 선택한 조치가 은화의 품위절하입니다. 국가는 데나리우스라는 명목을 유지합니다. 급료의 단위도 조세의 단위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데나리우스를 추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군단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시장은 반응합니다. 물건의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유지된 명목에 맞추어 상향 조정됩니다. 이것은 명목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관리된 명목 단위 아래에서 물가가 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점은 붕괴가 아닙니다. 은화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이 제도 속에 편입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로마는 이 방식으로 제국의 순환을 한동안 더 이어갑니다. 6. 3세기 위기, 은화 붕괴가 아니라 순환의 단절. 이제 이 조정이 더 이상 조정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서기 235년 이후 로마는 흔히 말하는 3세기 위기로 들어섭니다. 황제는 군대에 의해 쉽게 옹립되고 쉽게 제거됩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군대는 더 많은 봉급과 더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조는 점점 거칠어지고 품위절하는 가속됩니다. 은화는 겉모습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구리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은 함량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제국을 하나로 묶던 화폐 순환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조세의 실질 가치는 약해집니다. 국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현물 징발을 강화합니다. 곡물과 가축, 노동과 수송이 다시 직접 동원됩니다. 현물 징발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는 제국적 시장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가격과 교환 조건은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단일 회계 언어, 단일 화폐 기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화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화폐가 작동하던 제국적 연결망이 느슨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즉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정을 다시 나누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현물 동원을 확대하며 존속을 연장합니다. 로마는 붕괴 대신 조정을 선택했고 그 조정으로 시간을 벌어냅니다. 7. 디오클레티아누스. 국가를 다시 계산 가능하게.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은 황제가 등장합니다. 서기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합니다. 그의 목표는 흔들린 화폐를 다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단위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재조직합니다. 행정구역을 세분화하고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하며 군대를 더 촘촘하게 재편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제국을 다시 계산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화폐 개혁과 최고 가격령은 그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국 각 지역은 공급 구조도, 위험도, 비용도 서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한 가격표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은화 질서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로마는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8. 콘스탄티누스. 금화와 중심의 이동.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국가를 다시 계산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콘스탄티누스는 기준을 새로 세웁니다. 그의 선택은 은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금화 솔리두스를 도입합니다. 이 금화는 높은 순도와 일정한 무게를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솔리두스는 모든 사람의 화폐가 아닙니다. 시장의 일상 거래를 담당하는 화폐가 아니라 국가의 상층, 군사와 행정의 핵심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 화폐입니다. 흔들리는 은화 질서 위에서 더 이상 전체를 하나로 묶기 어렵다면 최소한 제국의 중심부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서기 330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새로운 수도로 세워집니다. 이 순간부터 제국의 중심은 점점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동방은 도시 경제가 발달해 있었고 조세 기반도 상대적으로 견고했습니다. 금화 기준은 이 동방의 조건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반면 서방은 현물 의존이 커지고 재정 기반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차이가 훗날 동로마와 서로마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금은 제국 전체를 되살리지는 못했지만 제국의 핵심을 지켜내는 기준이 됩니다. 9. 동서의 분기, 갈등이 아니라 관리의 선택이었다. 서기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사실상 동서로 나뉩니다. 이 분할은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된 권력 이양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생전에 광대한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장남에게는 동방을, 차남에게는 서방을 맡깁니다. 이는 제국을 쪼개려는 결정이 아니라 이미 너무 커진 제국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운영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권력 이양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동방과 서방이 처한 조건의 차이였습니다. 동방 로마는 도시 경제가 비교적 살아있었고 조세 기반도 견고했습니다. 금화 솔리두스를 기준으로 행정과 군사, 재정을 계속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화폐와 조세를 통해 군대를 유지하고 행정을 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방 로마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세입 기반은 약해지고 은화 순환은 느슨해졌습니다. 국가는 점점 현물 동원과 지방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실패라기보다 제국적 순환 회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 서방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로마의 화폐 질서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화 솔리두스는 동방에서 살아남아 이후
수세기 동안 지중해와 유럽의 기준 화폐로 기능합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기준은 남았습니다. 10. 정리. 화폐는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지속의 기술이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데나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군대와 행정, 시장과 조세를 하나의 순환으로 묶어냈습니다. 금솔리두스는 로마 이후의 세계의 안정의 기준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화폐가 망가져서 갑자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은이 부족해질 때마다 화폐의 형태를 바꾸고 현물과 화폐를 결합하고 행정과 군사를 다시 조직하며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품위저라도 현물 조세의 확대도 금화 체제로의 전환도 완벽한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가능한 방식으로 제국의 순환을 이어가려는 조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서로마는 결국 사라졌지만 그 과정은 긴 조정의 역사였습니다. 화폐는 로마를 무너뜨린 원인이기보다 로마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마의 화폐적 유산이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다시 설계되고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